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조직의 목적, 사명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조직의 목적, 사명과 관련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룰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공유 목적의 한 파트고요.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거는 그 조직의 정신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삶과 관련,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군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다루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그것이 이제 그 조직의 사명, 목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조직의 사명과 목적을 피터 드러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진짜 경영의 본질일까? 그거는 경영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장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뭐 잘 아시는 짐 콜린스라는 분이에요. 짐 콜린스의 이제 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그리고 기념비적인 고전으로 되어 있는 책이 이제 2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2권의 내용을 여기서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먼저 짐 콜린스가 냈던 책은 이제 제리 포라스라는 분하고 같이 낸 책이 Built to Last라는 책이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거기서 짐 콜린스는 비전 기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비저너리 컴퍼니라고 해서 이 뒤에서 나오는 핵심 이념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움직이는 회사. 이걸 비전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비전 기업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전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를 뽑아내야 되니까 기준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들을 100년이 넘는 기업의 역사에서 다 찾아낸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존속을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존경을 받고 탁월한 성과를 냈던 그런 회사들을 이러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추출을 했어요. 그렇게 추출을 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1926년도에 1달러를 펀드에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 기업하고 동종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초창기에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한 기업은 비저너리 컴퍼니고 비전 기업이고 한 조직은 재무적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회사였어요. 두 개가 비교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수십 년의 역사에서 어떻게 성과가 바뀌었느냐 이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 기업에 1달러를 넣었을 경우 그리고 이 비전 기업에 1달러를 넣었을 경우 그 1달러가 26년도에 투자를 했다면 1990년도에 얼마가 됐겠느냐를 측정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펀드에는 넣었으면 415달러가 됐어요. 나쁘진 않아요. 415배로 튀었네요. 그죠? 비교 기업도 꽤 잘했죠. 955배로 튀었습니다. 그런데 비전 컴퍼니는 6,300배. 그래서 일반 펀드의 15배, 비교 기업의 6배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재무적 성과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회사는 부침도 많았고 망한 회사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저 정도였어요. 저 나쁘지는 않지만 저 정도였어요. 그런데 재무적 성과 이윤 창출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비전을 내세우면서 움직였던 철학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회사들이 놀랍게도 이 장기 레이스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를 이제 짐 콜린스는 연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훌륭한 기업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이런 기업일 거야 라고 하는 상식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이거예요. 이게 다 오해라는 거예요. 인류 기업을 시작하려면 인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절대 안 그래요. 인류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한 회사는 다 망했습니다. 그 뒤쪽으로 쫓아간 회사들이 다 좋은 회사가 됐어요. 위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비전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기업은 겸손하고 과묵한 리더들이 그 기반을 만듭니다. 성공적인 회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비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핵심 가치 중에는 공통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각자의 가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은 변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안 변하는 핵심 가치라는 것이 반드시 그 조직에는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량 기업들은 안전 위주로 일을 한다. 엄청나게 도전적으로 일을 합니다. 비전 기업들은 누구에게나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회사를 떠나야 돼요. 크게 성공한 회사들은 전략 계획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은 큰 그림만 그려놓고 나머지는 부딪혀가면서 배워요. 끊임없이 배웁니다. 근본적 변화의 작업을 위해 기업들은 외부에서 CEO를 고용한다? 그렇지 않아요. 내부에서 계속 승진합니다. 성공한 기업은 주로 경쟁 기업을 물리치는 데 관심을 둔다? 경쟁 기업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꾸준하게 영원히 밀고 나갑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서로 상반돼 보이는 도저히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비전 기업들은 그걸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동시에 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비전 기업들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 비전을 갖는다. 비전 선언문 써놓고 딴짓을 하는 회사도 많잖아요. 이 회사는 그런 게 아니고 비전 선언문이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도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몸에 다 체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하고 전혀 다른 게임을 하는 게 비전 기업이더라. 그 기업에는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수렴을 시키는 능력입니다. 여기 컨버전스라고 써 있는데 수렴시키는 능력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로 통일된 모습으로 몰려가는, 이게 컨버전스잖아요. 또 하나의 모습은 다이버전스예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개는 반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컨버전스가 될수록 다이버전스가 약해지고 이걸 두 개는 상충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이게 비전 컴퍼니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 태극의 모양이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태극이 음양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하나의 합일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 태극이잖아요. 주역의 원리고. 그거를 이 사람들도 써요. 그래서 그림을 태극으로 그립니다. 이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을 저는 아주 싫어해요. 번역된 제목을. 영어 제목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한글 제목을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한글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 제목을 안 쓰는 이유가 그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그래요. 그 와튼 스쿨 나온 친구들이 번역을 했다던데, 제가 처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8가지 습관을 셌다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셌어요. 혹시 그 8가지 습관 다 정확하게 세신 분 계세요? 여기? 그 책 읽으면서? 절대 안 세져요. 8가지 습관이 없어요. 그게 어떤 때 7개가 나오고 어떨 때 9개가 나오고 어떨 때 10개가 나와요. 도대체 뭐가 8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2번 읽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책은 8가지 습관을 얘기한 책이 아니에요. 한 가지 습관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기업은 또 성공하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성공하는 기업은 한 가지 습관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습관이 바로 핵심을 보존하고 발전을 자극하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그 문장이 그 책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조화시키는 거예요. 핵심을 보존하고 발전을 자극하라. 이 두 개를 음양의 조화처럼 해내는 회사. 이게 바로 성공하는 기업, 영속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윤 추구를 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거를 넘는 어떤 숭고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핵심 보존 영역에서는 바로 핵심 이념이라는 걸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핵심 이념. 이 핵심 이념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이념이 컨버전스 해주는 거죠. 그 조직을 하나로 뭉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이념을 통해서 문화도 아주 컬트적인 그런 사교 집단 같은 문화가 되게 되고, 그 문화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바깥에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경영자도 안쪽에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컨버전스만 하게 되면 회사가 너무 획일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추구합니다. 이 발전을 자극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끊임없이 발전을 해나갑니다. 계속 혁신을 해나가고 아주 담대한 목표에 계속 도전해 나가요.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그걸 딛고 또 일어나요. 이게 위대한 기업, 영속 기업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짐 콜린스는 그거를
두 가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내요. 굿 그레이트라는 책이 원래는 빌 투 레스트 그 책보다 앞에 나와야 되는 책이다라고 짐 콜린스 얘기하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속기업 이전에 위대한 기업의 책이 먼저 나오고 영속기업 책이 나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뒤쪽의 책을 먼저 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내요. 그래서 이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갈 때 규율 있는 사람들에서 규율 있는 사고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순환을 하면서 축적되고 돌파하는 이것이 굿 투 그레이트의 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위대함을 추구하는 이 핵심 가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빌 투 레스트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조화를 하면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에서 100년 이상 생존하는 영속 기업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죠. 자, 그렇다면 핵심을 보존하고 발전을 자극하라 해서 핵심을 보존하고에 해당하는 핵심 이념, 거기 가장 중요한 핵심 이념인데 이 핵심 이념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운영하는 조직에서 핵심 이념을 어떻게 셋업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말이 다 아실 거예요. 생트쥐페리라는 사람이 한 얘기라고 해요. 배를 만들고 싶으면 일시키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바다를 향한 동경심을 심어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가서 나무 베우고 지들끼리 만든다는 거죠. 이게 비전의 힘이죠. 비전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죠. 그죠? 꿈을 꾸게 하고 되고 싶은 모습을 계속 상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라는 것은, 이 비전은 광의의 비전이 있고 협의의 비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광의의 비전이에요. 나중에 뒤쪽에 핵심 이념의 컴포넌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협의의 비전을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짐 콜린스가 얘기한 비저너리 컴퍼니의 비전은 광의의 비전입니다. 그 광의의 비전 개념에서의 비전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길을 가다가 내가 다시 어딘가 돌아갈 때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컨버전스의 영역입니다. 내가 중심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참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할 때 내가 원래 어떠한 삶을 살고자 했지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헤매버려요. 자기의 정체성을 헷갈려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조직도 한참 달려가거나 아니면 안 좋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게 뭐였지? 우리는 원래 어느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거지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려다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백투더 베이직이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위기에 딱 빠지게,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백투더 베이직 딱 그 얘기를 우리 이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백투더 베이직 딱 그러고 나서 회의가 해산됐어요. 그러면 회의장을 나오는 그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베이직이 뭐야 근데? 여러분 회사의 베이직이 뭐예요? 베이직을 알아야 베이직으로 돌아가죠.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이직을. 초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초심. 여러분들 초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창업했을 때 처음 생각했던 게 초심인가요? 그죠? 그 구성원들이 베이직이라고 했는데 베이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도대체. 그 베이직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뭘 하려고 했던 거지?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걸까, 우리는? 그죠? 우리가 그걸 왜 이루려고 했었을까, 도대체?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뭔가가 없으면 베이직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의 행동 원칙이라든가 우리의 협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주제니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베이직이 없으면 조직은 너무 잘 나갈 때는 자만하게 되고요.
너무 안 좋을 때는 당황하게 돼요. 패닉에 빠지게 돼요. 자기를 찬찬히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핵심 이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핵심 이념의 Y에 해당되는 거, 그게 바로 사명, 목적이에요. 미션입니다. 그리고 What 혹은 Where에 해당되는 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How에 해당되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의 컴포넌트로 핵심 이념이 구성이 돼요. 사명은 피터 드러크의 질문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질문이죠. 경영자가 답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이자 영원히 머릿속에 담고 끊임없이 답을 해야 될 질문.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그 사업의 존재 이유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그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죠?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돼요. 비전은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지? 이게 비전이에요. 어떠한 모습이 되고 싶은 거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거지? 이게 비전입니다. 핵심 가치는 뭐냐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내가 지켜야 될 게 뭐지? 그거예요. 나는 어떠한 가치에 기대서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겁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이거는 뭐겠습니다. 사명과 비전은 뭐겠어요? 이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과 밑에 있는 건 가치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핵심 이념의 체계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은 북극성과 같아요. 너무 멀어서 방향은 알겠어요. 근데 너무 멀어서 저게 언제 도달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끊어가야 돼요. 10년을 끊든지 5년을 끊든지 20년을 끊든지 끊었을 때 보이는 모습이 비전이에요. 끊었을 때. 미션은 그 자체로 나의 모습이 안 보여요. 너무 멀어서. 중간에 끊었을 땐 보인단 말이에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이 비전을 가졌을 때 지금 나의 상태하고 비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비전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갭을 좁혀야 되잖아요. 그 갭을 좁히기 위해서 전략 전술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연결성이 없잖아요. 그럼 전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략이 이거하고 연결되게 되면 여기 중간에 이제 지금 마케팅에서 다룰 거는 다 뺐는데 고객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고객과 고객 가치라는 것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조직의 사명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전략이에요. 근데 그 전략을 수행하는데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약간 좀 윤리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걸 갖고 좋은 조건으로 뭔가 제시를 했어요. 자,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품질과 비용을 가지고 두 개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큰 실수를 했어요. 이 사람을 내보낼 거예요? 말 거예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갈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때 뭘 하고 뭘 하지 말 건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 보잖아요. 와서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근데 회사가 작을 때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회사가 커지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수천 수백 가지가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전부 이건 하고 이건 하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이건 물어보나 마나 이건 안 되는 거야. 물어보나 마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조직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필터링이 돼서 결국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핵심 그 이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핵심 이념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리스판서블 해져요. 리스판서블 해집니다.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어카운터블 갖고 맨날 얘기를 해요. 이 두 개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다 책임이에요. 책임.
리스판서빌리티도 책임이고 어카운터빌리티도 책임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조직, 공무원 조직을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조직은 리스판서빌리티가 더 큽니까? 아니면 어카운터빌리티가 더 큽니까? 어카운터빌리티예요. 리스판서블 하지 않아요.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리스판서블은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손들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리스판서블이에요. 책임감과 관련돼 있어요. 책임감.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지고 해보겠다. 이게 리스판서블입니다. 어카운터블은 뭐냐면 어카운트라는 게 설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카운터블은 뭐냐면 R&R을 따지면 어카운터블이 되는 거예요. 네가 원래 뭐 하기로 돼 있었잖아. 근데 왜 안 했어? 이게 어카운터블이에요. 내가 어카운터블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나의 R&R과 잡 디스크립션과 나의 역할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내가 그거에 따라서 합니다. 이게 어카운터블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잘못이야? 했을 때는 어카운터빌리티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명, 핵심 이념, 사명, 비전,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이 올바르게 셋업되어 있으면 고객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왜냐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조직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보스하고 고객은 반대 방향에 있는 거 아시죠? 나는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 눈은 한쪽밖에 없잖아요. 내가 고객을 쳐다보면 보스는 못 쳐다봐요. 보스를 쳐다보면 고객은 못 쳐다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쳐다봐야 돼요. 어느 쪽을 택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운 쪽에다 눈을 줍니까?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안전한 쪽에다 눈을 줘요. 한쪽만 쳐다봐야 된다면. 무서운 쪽에 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계를 해야 되니까. 고객을 안 쳐다보는 이유는 뭐예요? 사장이 고객보다 무서운 거죠. 간단하잖아요. 근데 고객이 사장보다 무서우면 고객을 쳐다봐야 돼요. 고객이 사장보다 무서우려면 그 조직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와 체계가 고객 중심적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직의 리더는 다 서번트여야죠. 서번트. 고객을 위해서,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을 수행하는 그런 서번트여야 돼요. 근데 이게 권력으로 바뀌게 되면 그 구성원들은 그 리더를 쳐다보죠. 리더를 쳐다보는 순간 핵심 이념과 고객에서는 눈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일하는 걸 하나하나씩 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서로 책임을 따져야 돼요. 그 부서 간에 전부 다 경계선 긋고 R&R을 다 그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했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된다고요. 그럼 전부 어카운터빌리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리스판서블하게 움직이게 만들려면 공유 목적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공유 목적에 고객과 더불어서 이 핵심 이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핵심 이념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제가 2015년이죠. 2015년에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BS의 비전 수립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KBS에 나와 있는 비전은 제가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때 그걸 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지속 가능할까, 그리고 거기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풍파를 많이 만나는 조직인데 이게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 비전을 세우는 거, 그리고 공유하는 거, 지키는 거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경영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경영이 바로 비전 중심의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 콜린스도 비저너리 컴퍼니가 아주 특별한 존재고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고요. 그러나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전을 어떻게 세울 거냐? 저는 그때 KBS랑 어떤 작업을 했느냐? 그때 저도 사실은 뭐 제가 뭘 여기에 대해서 대단하게 많이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진 콜린스의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배워서 같이 그거를 실행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대부분의 내용은 진 콜린스 책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그 첨삭을 해서 만든 건데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근본적인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지향하는 목적, 그건 바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데, 여기 몇 가지 이제, 그, 조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수평선에 있는 길잡이별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북극성으로 표현을 해요. 미션은 저 멀리 보이는 북극성. 그래서 방향은 알려주나, 거기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고, 그리고 담대한 그런 지향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언이 있어요. 하나는 5Y인데요. 5Y는 이제 그 도요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5Y는 이런 거예요. 왜 중요한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 자, 어떤 그 경영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하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해요? 성장을 해야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고용을 더 창출하잖아. 고용 창출하는 게 왜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물어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장을 해야만 매출이 늘잖아. 매출 느는 게 왜 중요하죠? 이게 계속 가서 결국은 숫자를 만나거나 이기적 목적을 만나게 되면 사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기여하는 거, 공헌하는 거, 이쪽으로 귀결이 돼서 이게 왜 중요하지를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뭔가가 나오게 되면 그게 사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물어봐라.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거는 우리 구성원들하고 아까 과업을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저는 어떤 일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해? 왜 중요해? 왜 중요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아,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구나. 자기의 공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수의 업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 회사의 경영자나 주주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돈으로 당신의 회사를 사겠소.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몇 배의 돈으로 당신 회사를 살 테니까 회사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지? 궁금해가지고 왜 우리 회사 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 회사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회사라고 나 믿는다. 그래서 사자마자 바로 없앨 거다. 내가 이 회사를 사는 이유는 없애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근데 당신이 원하는 거에 몇 배를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그때 팔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안 팔아요? 안 파는 이유가 있어야죠. 안 파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 회사가 없어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와 우리 회사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다음 주에는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객들이 우리 경쟁사로 가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똑같이 해요? 그러면 나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뭐였어요? 그렇죠.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가격 주면 팔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 걸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조언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예도 드러나서 이 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이 바뀐 것들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책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했고요.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3M이 없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없어져요. 그렇죠? 뭐 H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기네들 인류의 사업체나 정부가 맥킨지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없어졌을 때 뭔가 이 세상에 손해보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거룩하죠.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이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 만한 그런 존재 이유들을 인류 기업들은 이제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이제 미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어떤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멀리 내다 보이는 사명, 거기에 중간 지점 어딘가를 내가 쳐다봤을 때 보이는 이미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비유는 미션 방향으로 망원경을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이제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전 자체가 이제 이게 시야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언론 매체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10년 후 내가 10년 후의 비전을 내가 수립하고자 한다 그러면 내가 10년이 지나서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 회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 기사가 일면에 톱기사로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가 묘사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회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걸 비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은 보통 이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비전이 다 이제 같지는 않아요.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적이나 질적 목표를 가지고 언제까지 얼만큼 도달할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매출액 얼마 뭐 아니면 무슨 탑3, 탑5 뭐 이런 등등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죠. 공동의 적, 이거는 전업 처부수겠다라는 것이고요. 모범적 역할은 어디에서 훌륭한 존재가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내부적 전환은 어디서 얼로 바꾸겠다 이런 거예요. 그거 이제 예를 내가 다 드러나서요. 이런 거예요. 양적 질적 목표는 뭐 흔히 보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뭐 한다, 언제까지 뭐 한다잖아요. 공동의 적은 이런 거예요. 필립 모리스가 RJR을 넘버원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1등 되겠다. 야마하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 공동의 적을 셋업하는 것도 하나의 비전이 될 수 있고요. 모범적 역할은 사이클 업계에서 나이키 되기, 서부에서 하버드 되기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비유처럼 하고 있죠. 내부적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디로 가겠다. 여기서 A에서 B로 가겠다. 이렇게 어떤 혁신을 이루겠다 하는 쪽으로 맞추는 것을 내부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비전을 수립할 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 가치인데요. 핵심 가치가 이제 가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미션하고 비전은 구성원들이랑 같이 만드는 거죠. 핵심 이념이 원래 다 구성원들이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역할이 커요. 특히 미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리더가 제시를 합니다. 리더가 제시를 하고 비전 수립을 할 때 좁은 의미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비전을 수립할 때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죠. 그죠? 그래야 이제 목표를 같이 수립하는 거니까. 근데 핵심 가치는 실제로 이 수립할 때 구성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만들어주고 나눠주듯이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핵심 가치는 그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핵심 멤버고 그 조직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걸 뭐 여러 그룹이든 한 그룹이든 뽑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물론 그 회사의 경영자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죠. 그렇지만 주도권을 그 구성원들이 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핵심 가치는 구성원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는 항목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고 동의하지 않는데 그걸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회사는 이거 중요해. 지금부터 이거 실천하는 거야. 이런다고 해가지고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참여가 필요한데 제가 이 핵심 가치를 셋업할 때 최근에 저희 회사도 이걸 이제 새로 재정립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3가지 컴포넌트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를 셋업을 할 때 한번 이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우리 회사의 정체성, 원래 창업 때부터 면면이 흘러내려온 정체성이 뭐냐. 그게 그 안에 포함돼야 돼요. 뭔가. 뭐라도 한 가지라도. 지금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인재제일, 사업보국 등등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인재제일과 관련된 거는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면면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일종의 창업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창업 정신 말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 그래도 뭔가 성공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러면 그게 만약 아니라면 망했겠죠. 벌써. 근데 어쨌든 우리 조직이 작든 크든 생존을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잘한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가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뭐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컴포넌트예요. 세 번째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살아남는 데 성공했지만 여기까지 이 정도 성장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미래의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려면 우리가 부족한 뭔가는 좀 채워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있다면 그게 뭘까? 이런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을 하게 되면 창업 정신부터의 정체성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미 해오고 있던 것들, 우리 몸에 익숙해 있고 우리가 전부 동의가 되는 거를 주축으로 가치가 구성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것도 여기에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컴포넌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가치입니다. 가치. 추구해야 될 가치. 어떻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 가치에 의해서 그 조직의 성격이 바뀌어요. 우리 인간의 성격이 가치관에 의해서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짐 콜린스는 화성그룹이라는 걸 제안을 해요. 만약에 우리 회사를 새로운 신세계, 지금 화성에 이제 우리가 식민지를 개척한다고 치고 거기에 우리 회사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화성이라는 식민지에서는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가면 될 것인가. 누구를 뽑아서 어떠한 문화와 가치관을 거기에 이식시키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뚝뚝뚝뚝 단어로 끊어지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신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 만족, 무슨 뭐 이런 품질 중시, 뭐 이런 식으로 정직과 성실 이런 식으로 뚝뚝뚝 끊어지는 걸 좋아해요. 외국 기업들은 이렇게 말로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요번에 저희 회사는 전부 말로 풀었었어요. 이게 훨씬 더 행동을 유발하기 좋아요. 단어로 풀어 쓰는 거는 외우기는 좋은데 사람마다 해석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멋지게 선언문처럼 이렇게 걸어놓고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짧은 단어로 쓰는 게 맞는데 실제로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는 좀 더 풀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고요. 여기 예를 들면 아우어 크레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신조라는 그런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신조처럼 우리의 신조라는 그 타이틀 하에서 이 핵심 가치를 정의한 회사도 있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스처럼 이렇게 뚝뚝뚝 끄는 회사들도 있죠. 지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비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공유하는 게 남는데요. 비전 공유는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거를 잘 만들어내지도 못하지만 만들고 나서 대부분 그게 다이어리 앞장에 가거나 수첩이나 다이어리 앞장에 가거나 달력에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 액자에 들어가고 끝나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평소에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만든 경영자가 그걸 안 지켜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가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 경영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 책에서 소개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내가 창업자로서 경영자로서 비전이 있어요. 내가 비전이 있어요. 그럼 내가 비전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회사의 비전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창업자와 경영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창업자도 개인이에요. 경영자도 개인입니다. 경영자 개인의 비전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지 않아요. 그건 나의 비전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나의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에브리바디 나의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 나의 비전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 경영자 리더도 나의 비전 한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경영자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거를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비전이 있으면 그게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 아워 비전이라는 게 이제 중간 여기 겹치는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나의 비전을 누군가에게 주고 이게 너의 비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비전에만 헌신해요. 사람들이 헌신과 몰입을 하는 거는 반드시 자기 비전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전은 헌신 몰입 안 해요. 내 비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비전이 그 사이에 들어오죠. 그죠? 자기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목적 없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목적을 향해서 살아요. 근데 그게 내 목적이냐 남의 목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자기 목적이 없으면 그 자리를 남의 목적이 채워요. 나의 비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비전이 들어서 그걸 채워요. 그때 내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헌신 몰입을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비전은 추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헌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비전, 공유 목적이라는 것은 아까 헌신 몰입을 끌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 리더의 개인 비전이 돼요. 그 개인 비전이 강요가 되고 강요가 된 걸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자기 비전하고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억지로 추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비전에 몰입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죠. 두 번째는 그 자기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개인들이 자기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죠. 개인들이 자기 비전이 없게 되면 사실은 그 개인은 어떤 비전에도 헌신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피터 생게라는 분이 학습 조직 이론의 이제 이 대가잖아요. 이분이 비전 쉐어링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퍼스널 메스터리라고 하는 개인적 숙련이라는 것을 학습 조직의 5가지 컴포넌트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이 개인적 숙련이 바로 비전 쉐어링 비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개인이 조직의 비전에 헌신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그 각각의 개인, 구성원 개인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도와주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퍼스널 메시지 개인적 승리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가운데 사람이 있잖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이 빨간 고무줄은 감정적 긴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감정적 긴장이 뭐냐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감정적 긴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 고무줄은 창조적 긴장인데 창조적 긴장은 내가 저걸 이루어야 되겠어. 저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저건 내 꿈이야. 이게 창조적 긴장이에요. 둘 다 갭이 있죠.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당겨지면 어디론가 끌려가죠. 근데 여기서 자기의 비전이 없어요. 그럼 창조적 긴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빨간 고무줄을 당겨가죠. 빨간 고무줄을 당겨가게 되면 감정적 긴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비전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감정적 긴장이 일어나게 되면 현실과 타협해서 낮은 목표에 타협을 해요. 이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간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더 낮은 쪽으로 타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비전이 강력하게 있으면 이쪽에서 땡겨가잖아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게 이거예요. 성장을 하게 돼요. 비전과 현실의 차이를 느꼈을 때 창조적 긴장이 발휘가 되게 되면 변화의 노력을 통해서 역량이 향상이 돼요. 비전을 향해서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자신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해줘야 돼요. 여기에 실패하는 사람은 조직의 비전이 제시되더라도 그냥 추종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쉐어링 비전을 쉐어하는 게 나오는데 피터 생게는 비전이 제시가 됐을 때 조직 구성원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입니다. 제일 낮은 수준이 불응이에요. 비전을 따라가는 수준에서 가장 낮은 게 순종이에요. 순종 중에서 제일 못한 게 마지못한 순종이죠.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 각각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높은 건 뭐냐? 조직의 비전이 내 비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어요. 참여도 마찬가지로 조직의 비전이 내 비전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둘 차이점은 뭐냐? 참여에다가 책임감을 얹은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비전을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기존에 있는 규칙도 바꿔요. 나서서. 그게 헌신이에요. 참여는 뭐냐? 내 비전이고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건 맞는데, 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규칙까지 바꾸진 않아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요. 좀 차이가 있죠? 순종은 비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 비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비전을 왜 받아들일까요? 그 비전을 받아들이는 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받아들여요. 왜 유리해요? 조직의 비전을 내가 그쪽으로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내가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조직의 비전과 같이 움직이게 되면 나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난 법률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법률사무소 들어가서 그 밑에 사무장으로 일해요. 근데 이 조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3년은 일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꿈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우리 조직에서도 그런 식으로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적을 얻기 위해 비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조직의 비전과 자신의 비전이 다르죠. 근데 조직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과 다른데 조직의 비전을 써먹을 때도 없어요. 내가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직의 비전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불응을 하게 돼요. 아니면 무관심, 아예 그냥 제끼는 거예요. 또 비전이고 말고 난 그건 뭐가 오든 상관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응은 뭐냐면 이건 안 돼 라고 치우는 거예요. 무관심은 뭐가 와도 난 소용없어요. 이거예요. 가장 최악이죠. 냉소주의와 타성, 이게 작동을 합니다. 순종도 버전이 여러 개잖아요. 이 마지못해 순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대부분의 조직이 어디쯤 있겠습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조직이 대부분의 제일 많은 게 진정한 순종에서 형식적인 순종이 제일 많다고 해요. 여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쪽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유 목적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려면 이쪽 위쪽에서 움직여야 돼요. 결국은 그 조직의 비전 그리고 리더의 비전이 그 개인의 비전과 일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진정한 순종을 진정한 순종에 이르도록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밑에 마지못한 순종부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비전은 내 걸지 않은 거나 아느니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 2장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회사, 3번째 턴어라운드 했던 회사에서 사람들을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 지리멸렬된 회사니까 그 사람들을 어쨌든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제시를 했을까라는 거죠. 비전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리멸렬된 회사에 다 가서 제가 멋진 비전을 딱 제시합니다. 우리 회사 5년 이내에 세계 3대 무슨 회사가 될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가슴이 뿌듯할까요? 돌아서서 미친놈 저게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제시한 비전은 이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그 제조업이니까 조립 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립 라인에 다 여자였어요. 그 동네는 여자들을 이 조립하는 게 그 제품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여자들이 제일 고용하기가 쉬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용이 잘 안 됐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불려 나와서 일을 하는 거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새벽 1시에 불려 나와서 갑자기 몇 시간 작업하다 들어가고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아이랑 밥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 갑자기 잔업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밤 12시에 들어가고 이게 뭐 비일비재했거든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비전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왜냐? 회사의 거룩한 비전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비전이에요. 그죠? 소박한 비전이지만 바로 합의 욕구, 결핍 욕구죠. 당장 내가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걸 채우는 비전이기 때문에 내 비전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고 거룩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움직여 가요. 이게 충족되고 나면 이걸 이제 거의 한 7, 8개월 만에 해결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이게 약속대로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야 그래도 우리 회사가 좀 그럴듯한 회사여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맨날 적자나고 뭐 이거는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좀 망할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남아야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존감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이 단계에 도달했어요. 이 단계.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비전이 필요하죠. 그 다음 비전은 그래 이제 자신감 얻었으니까 한번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한번 돼볼까? 이런 비전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전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떠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적어놓고 말았어요. 제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비전을 거기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만들었던 비전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훨씬 더 탁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비전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비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은 리더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비전의 대다수는 구성원들이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쪽으로 움직여 갈 때 훨씬 더 사람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실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괴리감이 큰 상태에서 리더가 멋진 말 꺼내놓고 나서 일로 가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핵심 이념, 이 공유 목적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고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이념이라는 것이 출발점이고 그것이 전략을 수행하고 성과를 내는데 항상 행동의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올바르게 온라인이 돼 있을 때 우리는 팀의 과업과 성과, 개인의 과업과 성과, 앞에서 제가 과업 성과 말씀드렸죠. 과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조직 시스템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공헌하도록 셋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과업,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올바른 성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러한 핵심 이념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경영자가 결정적이에요. 가치의 핵심 이념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경영자예요. 경영자가 안 지켜요. 경영자가 얘기해놓고 경영자가 안 지키는 순간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경영자가 지키긴 지키는데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사용해요. 어떤 놈 혼내줄까? 이래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 회사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지 말 안 듣는 놈 속아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이것을 조직을 더 긍정적인 쪽으로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자기가 참여를 하든 자기가 내놓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만들어진 핵심 이념은 자기가 앞장서서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경영자, 리더는 핵심 이념의 수호자이자 전도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호자이자 전도사가 돼야 된다. 핵심 이념은요. 진짜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반복해도. 대부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교육 한번 쫙 해요. 그러고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교육을 안 해요. 그리고 때 되면 갑자기 중간에 야 우리 뭐 핵심 가치가 어떠고 또 중간에 하나씩 툭툭툭 튀어나와요. 이건 마치 구전으로 전승되는 그런 전설, 옛날 얘기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회사의 핵심 이념이라는 건 뭐다? 이건 뭘 의미한다? 여기서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어떤 사례가 있었다? 부정적인 사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뭐 회의 때라든가 각종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조직 내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략, 과업 이런 것들이 핵심 이념과 따로 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과제하고 회사에서 떠드는 거를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항상 일치시켜야 돼요. 앞장에 보여드린 거 정렬처럼. 그리고 핵심 이념이 깨지는 또 한 가지의 원인은 경영자만큼이나 흔히 볼 수 있고 또 크리티컬한 건데 그 회사의 기존 제도들, KPI, 인사제도, 기타 등등이 전부 핵심 이념하고 다른 쪽으로 움직여가요. 예를 들어서 협력 이렇게 핵심 가치를 협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인사평가는 그 부서 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대평가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 안에서 지들끼리 경쟁한다는 뜻이잖아요. 인사평가는 경쟁을 시키고 핵심 가치는 협력을 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맞지 않거든요. 회사의 여러 가지 뭐 KPI라든가 기타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절차 모든 것들이 이 핵심 가치, 핵심 이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내서 다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이 노력을 끊임없이 이제 기울여야죠. 자, 이제 끝났고요. 오늘 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좀 많은 내용들을 좀 포함시켰어요. 근데 워낙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 중간에 또 끊기도 뭐하고 해서 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쨌든 가봤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착한 경영뿐만이 아니고 경영이라는 그냥 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얘기를 오늘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올바르게 셋업을 하시는 것이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스타트업이다. 그리고 내가 아직 회사가 작다.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지. 절대 안 그래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걸 해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작을 때부터 이런 핵심 이념 체계를 올바르게 셋업을 하고 그 회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